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 신율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아주경제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게 됐습니다. 이름이 신율의 미각인데요. 여러분은 요사이 정치에 대해서 어떤 맛을 느끼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나라 정치 이렇게 쭉 보면은 단맛보다는 쓴맛이 훨씬 많고, 아니 쓴맛의 연속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쓰더라도 하지만 쓴 약이 몸에 더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쓴 약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의 과정이기를 바라보면서 신율의 미각 그 첫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하고 2부로 나눠서 하는데요. 1부에서는 우리 아주경제의 정치부의 최인혁 기자와 함께 이 소위 말하는 정치 백불,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요. 2부에서는 주요 정치인 모셔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들의 입장 들어보는 이런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순서인데요. 아주경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인혁 기자와 함께 이 정치의 뒷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용산 출입하죠? 네, 제가 지금 대통령실에 출입을 하고 그죠? 있고, 네. 예. 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함께 이제 대통령실에 같이 취재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그죠? 좀 있으면 이제 9개월 후인가 얼마 후 청와대로 가겠네요. 이제 종로로. 네, 여기서 더 지금, 가깝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대통령실 기자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청와대가 이제 물론 이제 상징성도 있고 좋은 공간이긴 하지만 교통편상으로는 예. 이제 지금 용산이 조금 낫지 않나. 네. 그럼 거기 계속 있어야겠네요. 네, 조금 딜레마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어떻게 그 대통령실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네. 이제 이재명 정부로 바뀌었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한다면 이 통님이라고 부르라고. 통님이라고 부르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 기자단은 이제 지금 통님이라고는 호칭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과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실을 두 번 다 이제 출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예.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대변인단이나 아니면 실무진 분들이 편하게 이제 기자들 앞에서도 통님 이렇게 부르는 호칭이 있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좀 느낀 게, 대통령실의 분위기가 조금 변했다. 아하. 그전에는 조금 수직적인 분위기가 있었다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좀 애칭을 부르듯 좀 수평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요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기자분들은 대통령보다는 대변인 분들하고 접촉이 많으실 텐데, 일각에서 대변인들하고 이 기자들하고 기싸움이 시작됐다. 진짜예요? 그래도 그 이야기가 최근에 가장 많이 좀 회자가 되고 있고, 흔히 이제 뉴미디어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이제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로서 느끼는 입장으로서는, 아니면 또 현장 분위기로서는 기싸움이라기보다는 이제 막 인수위 없이 정부가 출범을 하다 보니 서로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고, 그 미흡한 부분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말씀하시는 게 기자들이 대변인을 못 살게 군다,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조금 아셔야 할 게 저희가 대통령실 함께 출입하는 기자들도 정권이 바뀌면 함께 교체가 되거든요. 네, 그런 모양이다. 네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참 재밌어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함께 움직였던 기자들이 대통령실로 합류가 되는 거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입장을 가진 기자분들도 계신다. 그래서 기싸움이 이뤄지고 이런 것들은 조금 잘못된 오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진짜 그 말씀하시니까 이 정권이 바뀌면 기자님들도 다 바뀌어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사실 기자이시니까 정당 출입도 해보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당 출입하면은 예를 들면 A라는 정당에 출입하면 그 이상하게 그 A라는 정당하고 좀 가까워지고 시각도 좀 비슷하게 닮아가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기자회견하고 이럴 때 카메라도 더 늘리고 이런다며요. 그러니까 그 기자분들 비치는 카메라도 만들고 그런 모양이더라고요. 네네. 안 그래도 그 카메라를 늘린다라는 거에서도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됐고, 실제로 기자들 사이에서도 좀 왈가왈부한 말들이 조금 있거든요. 거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기자들이 질문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중계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 취지가 이제 기자도 그 질문에 대한 책임을 좀 가져야 한다. 이런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가장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김민석 그 후보자에게 미국을 갈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던 게 이제 흔히 말해서 박제라고 표현을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 기자의 신상 정보와 그리고 메일 주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면서 문자 폭탄이라든지 뭐 이런 좌표 찍기다 이거죠? 네, 좌표 찍기를 당하면서 예. 이게 어떻게 하면 입틀막이 아닌가 하는 조금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입장이 갈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요한 게 사실 미국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요. 그 올해 7월에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우리나라에서 세계 정치학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게 제가 교수가 되고 첫 해 우리나라에서 했거든요. 그때가 언제냐면 YS 정권 때예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 우리나라에 했다가 근 한 30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게 되는 건데 그 주제가 뭐냐면 전 세계의 양극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양극화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가 좀 미국까지 큰 나라는 양극화가 되더라도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 양극화가 되더라도 좀 덜한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크게 아니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의 사정은 분명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좌표 찍기 그런 우려에 대해서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대통령실 측에서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사실 제가 이번에 대선 쭉 하면서 제가 이제 다른 방송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대선 후보들 웬만한 대선 후보들 다 모셨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당시 후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공중파에 안 나가셨어요. 유튜브에만 나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게 좀 특이하다. 근데 딱 한 군데 나가긴 나갔습니다. 어딜 나갔냐면 MBC의 저녁에 땡땡땡 킥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는 한번 나가셨어요. 근데 유튜브에만 나머지는 전부 나가셨는데 물론 뭐 전 그건 이해는 해요. 왜 그러냐 하면 법적인 규제가 유튜브가 훨씬 느슨하거든요. 방송은 이거 잘못 나가서 잘못 얘기했다가 이게 법으로 걸리는데 유튜브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유튜브를 참 좋아하시는구나. 그런데 미국은 유튜버들이 대통령실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취재도 하고 뭐 이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얘기 혹시 없어요? 맞습니다. 이것도 지금 제가 취재해 본 바로는 이제 카메라가 도입되면서 브리핑 룸의 시스템을 개선하듯이 이제 들리는 이야기와 그리고 현장 분위기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뉴미디어의 취재, 흔히 뉴미디어라고 하면은 이제 온라인 매체도 있겠지만 유튜버들이 좀 해당이 되거든요. 이번 경우에는. 그래서 유튜버들의 취재를 조금 허용해 보는 방향을 이제 대통령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 이 이제 공식적인 대답으로 제가 들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특히 이번에 G7에 이제 대통령께서 첫 해외 순방을 가게 되시는데 이 해외 순방에도 유튜버들이 동행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검토를 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검토 결과 이제 해외 순방을 가게 되면 아무래도 전용기를 이용해야 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그 G7에는 동행을 이번에는 좀 못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답변을 받았고 추후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해외 순방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해외 순방에는 아직까지 이제 유튜버에 대한 그 검토를 갖고 있다. 요렇게까지만 제가 이제 답변을 얻었습니다. 근데요, 그거 다 좋아요. 그러면은 유튜브 방송에 대해서도 방송법 규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문제부터 전 해결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 유튜브를 하더라도요. 여기처럼 소위 말하는 레거시 미디어 이런 데에서는 이게 다 소위 말하는 게이트키핑 기능도 있고 이래가지고 이게 걸러지는데 이게 개인 유튜버들은 그게 걸러지질 않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정보와 사실은 다르거든요. 근데 레거시 미디어에선 정보를 가지고 오면 크로스 체킹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 유튜버들은 사실 그런 기능이 되게 취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버도 뭐 같이 가고 뭐 같이 하는 건 좋은데 그런 그 방송법의 규제를 역시 방송과 같이 레거시 미디어를 규제하는 것과 같이 받으면 제가 볼 때 그것도 괜찮은데 일단은 제도 정비가 우선이 아닐까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제가 그 이야기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들었는데 유튜버 분들께서 이제 흔히 이제 레거시 미디어와 차별성을 말씀하신 게 아마 규제로서부터 좀 자유롭다라는 게 특징인데요. 근데 이제 유튜버 분들도 이제 언론사를 등록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저희가 이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규제 때문에 의도적으로 이제 신고를 안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를 정비를 할 것인가, 그리고 기존 레거시 미디어와 어떻게 취재풀을 나눌 것인가, 이 부분이 제가 지금 취재한 바로도 실무진들이 가장 고민하는 그 부분이라고 해서 저희 기자단들도 아마 이제 어떻게 교통정리가 되는지 이거에 되게 관심을 많이 기울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양극화 얘기했잖아요. 네. 유튜브의 세계도 양극화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 좀 반대쪽에 서 있는 지점에 우리도 취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마구 사실이 아닌 거를 막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전파력이 문제거든요. 순식간에 퍼지는데 그래서 저는 뭐 딴 거 다 좋은데 그런 것들 제도 정비가 좀 우선돼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어쨌든 바뀌니까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분위기 어때요? 분위기가 일단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예.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력이나 아니면은 지금 뭐 추진하고 있는 업적에 대해서 이제 뭐 평가하기는 너무 이른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촬영이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열흘 차에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근데 한 가지 크게 딱 느껴지는 것은 대통령의 추진력이 대단하다. 이걸 이제 현장에서 가장 크게 느끼고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제 처음에 대통령이 취임하시자마자 직후에 비상경제 TF 회의 점검회의를 이제 바로 구성을 지시하시고 첫날에 바로 회의를 했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뭐 국무회의도 이제 윤석열 정부의 전임 장관들과 이제 또 추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어제만 해도 이제 여의도 직접 찾으셔서 대선 공약으로 이제 코스피를 5,000피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셨던 공약을 지키겠다 하시면서 시장감시위원회를 가서 이제 코스피에 뭐 흔히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는 방향을 현장에서 또 지시 점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보도에 나오신 것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통령실 직원이 과로로 인해서 쓰러졌다라고 할 정도로 업무에 대한 추진력과 열정 하나는 지금 임기 초에 대단히 눈에 띈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요, 예전 정권에도 네. 그 이빨 다 빠지고 그래요. 대통령실 네. 근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전 이게 대통령실 자체가 원래 그 일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이 치아 그 문재인 전 대통령도요. 네. 옛날에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때 이빨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원래 그런데 어쨌든 건강도 좀 살피면서 해야죠. 네. 시계 찼어요 지금? 네, 저 시계. 그냥 시계를 좋아해요. 그냥 시계네. 네네, 일반 시계. 그 이제 시계 안 준대요. 대통령실에서. 예? 안 그래도 지금 또 가장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대통령 시계인데요. 이제 그 전현희 의원님께서 이제 대통령과 만찬을 하고 나신 이후에 예. 시계를 만들지 않겠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셔서 저희 기자단들도 그렇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분들께서도 대통령 시계가 없어서 너무 아쉽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마침 또 전날 대통령께서 가장 효율 있고 그리고 가성비라고 말하죠. 가성비가 좋은 선물이 시계더라. 그래서 이제 시계를 만들겠다, 제작하겠다 이렇게 뭐 밝히셨거든요. 타올 같은 거 옛날에 많이 줬는데. 그래서 이게 지금 기자들의 또 관심사가 그러면 이 시계를 누가 제작할 것인가, 예. 어디서 제작할 것인가, 예.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인데 시계가 뭐 의미를 좀 담을 수 있는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계를 어떻게 의미를 담아낼 것인가, 이것도 조금 저희의 관심사거든요. 그래서 현장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도 나오는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서는 이 시계 브랜드를 고르는 것부터가 되게 좀 중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라면 예. 로만손이라는 브랜드를 혹시 교수님 들어보셨나요? 로만손이 알죠? 그거 아마 개성공단에서 네. 만들었을 거예요. 옛날에.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죠? 로만손이라는 시계가 야, 모르면 큰일 날 뻔. 개성공단의 최대 투자처라고도 알려져 있는데요.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북 확성기 중단을 하시면서 이제 남북 평화 분위기를 조금 조성하시겠다 이런 이제 입장을 보이고 계시는데 대통령 시계를 로만손으로 하신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의미를 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또 좀 하고요. 그리고 로만손이라는 시계가 예전에 이제 개성공단에서 통일시계라는 거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 최 기자님 어렸을 텐데. 네, 제가 그죠? 좀 어렸는데 그죠? 일찍부터 아주 제가 시계를 좋아하다 보니까 시계 좋아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 통일시계라는 뭐 그런 이제 상징성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이제 시계를 제작하시고 기념시계를 배포해 주신다면 대통령의 뭐 정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좀 크게 의미를 담는 그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시계도 좋고 그 뭐 로만손도 좋고 다 좋은데 오늘 그 대북 확성기 중단 문제, 네. 우리 또 대북 문제 이 여기에 거의 전문성 있고 국정원장도 지내신 우리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한테 제가 그 물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그 입장 한번 자세히 들어보죠. 아유 오늘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고맙습니다. 많으셨습니다. 예. 예, 오늘 첫 방송이고,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분, 이분에 대한 수식어는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일단 첫째, 정치 구단. 제가 볼 때 구단이 아니라 거의 정치의 신 정도의 수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이분은 대한민국에서 요직이란 요직은 다 한 번씩 해보셨습니다. 세 번째, 지금 현재 국회에서 최다선 중에 속하시는 분이죠. 여러분 이 정도 얘기하면 누군지 아실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 저명한 우리 신율 아유, 교수님께서 의원님 왜 사회생활하고 그러세요? 제가 몸둘 바는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예요. 진짜예요. 아주 경제 ABC 방송에서 신율 교수님을 모시고 첫 방송 나오라 해서 제가 굉장히 아유, 영광스럽게 나왔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게 영광인지 모르겠어요. 아이, 진짜 진심입니다, 진심. 뭐 진짜 아니 그 사실 국정원장도 하셨고 장관도 하셨고 국회에서는 다선 의원이시고 뭐 안 해보신 게 없잖아요. 제가 사실 여러 정치인들 이렇게 모시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보는 시각이 정확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또 존경하죠, 진짜 의원님. 그 신율 교수님이 정치학 강의하시면서 언론에 기고하면서 그걸 꼭 써주세요. 아유, 그럼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글을 좀 많이 써요. 제가 꼭 많이 그러겠습니다. 제가 이거부터 좀 국정원장 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 어제인가요? 그저께인가요? 그 중단을 하지 어제 않았습니까? 했죠. 네. 근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게 이대 그 박원권 교수라고 아시죠? 알죠. 네. 그분은 뭐냐면 이게 우리가 대북 북한에 쓸 카드를 너무 일찍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그분은 저명한 학자로서 예. 그런 평가를 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역시 이재명답다. 대통령 잘하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 6.15 예. 25주년이 다가옵니다. 예. 그래서 6.15를 기념하는 최대의 선물을 했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대북 확성기 중단은요. 예.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 김정일 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묵고 있을 때 물론 제가 같이 수행하셨죠. 수행했죠. 백화원 초대서로 와서 대통령님 오늘 아침 국방위원회를 소집해서 대북 방송 확성기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요구도 우리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김대중 대통령도 이제 군통수권자이기 예.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했으면 우리도 상륙시키자. 그래서 중단됐어요. 그러다가 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완전히 폐쇄를 했고 특히 대북 전단 이건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결로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더 급선무다 해서 중단시켰는데 예. 윤석열 정부에서 이게 다 재개됐어요. 그래가지고 접경 지역 주민들은 불안하고 그 소음에 잠도 못 잤는데 이것을 대북 전단 살포도 중단하고 특히 대북 확성기를 하지 않음으로써 북한에서도 화답을 했잖아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진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아주 환영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그 대북 그 확성기 방송이 그 저쪽에서 오물풍선의 대응으로 이제 그랬는데 이쪽에서 그 오물풍선도 그렇지 않다니까요. 전단을 이제 우리가 그렇죠. 예. 대북 전단을 보내니까 예. 북한에서 보내지 마라. 예. 그러면 우리도 보내겠다 해가지고 북한이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어요. 청와대, 국방부, 대통령실 그렇죠. 이런 예, 문제가 거기까지 있었는데 왔죠. 저는 백해무익하다고 생각해요. 예. 잘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오늘 이렇게 신문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하고 저기 트럼프 대통령하고 친서 교환, 뭐 백악관 측은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은 열려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서 2차 북미 회담의 가능성이 이제 얘기가 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는 이미 북미 간의 대화가 시작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 보도를 보면은 유엔 통로를 통해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친서를 보내려고 했지만은 예. 거부했다라고 하지만은 저는 스웨덴에서 이미 접촉을 했다. 스웨덴에 뭐가 있었나요? 그 창구가 거기 창구가 있습니다. 거기 있군요. 예, 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거기서 많이 접촉하고 예.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미 했다. 어. 그렇게 보고 사실 바이든 트럼프 예. 바이든이 승리했잖아요. 예. 이때 지금 현재 조셉 윤 예. 주한미국 대사 대리대사죠. 제가 예. 국정원장한테 저한테 왔습니다. 저하고 절친이니까 예. 와서 형님 김정은도 바이든이 당선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도발을 하지 않고 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더라도 도발하지 않도록 메시지를 보내주십시오. 조셉 윤 대사는 북한 통이거든요. 그렇죠. 원비어를 최선희 예. 당시 부산과 해서 데려간 사람 아니에요? 예. 그렇다면은 나도 보내겠다. 그러나 북한은 하노이 회담에서 깨졌지만은 싱가포르 회담은 북미 정상이 처음으로 서명한 예. 마치 6.15 남북 공동선언처럼 정상이 서명한 거고 그 조언은 아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에서 먼저 싱가포르 회담을 기점으로 준수하면서 대화하자 하겠다. 이걸 발표를 해라. 그렇게 했어요. 도발 안 했어요. 그러나 바이든은 북미 관계를 진전시키지 않고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를 그대로 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저는 그렇게 봐요. 일기 때부터 노벨 평화상입니다. 그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런데 예. 제가 그 관계를 제 실명으로 CIA에서 보고도 하고 그랬다니까요.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트럼프 2기에서는 예. 노벨 평화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에 트럼프가 있어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휴전 혹은 종전시킬 수 있고 북한의 핵 문제를 진전시킬 수 있다고 하면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그리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김정은과 함께 뉴욕으로 초청해서 양키 스타디움에서 야구를 보겠다. 이런 상당히 러브레터를 보내왔잖아요. 예. 그렇지만은 북한에서는 김정은은 원체 하노이 회담에서 속은 것을 분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하지 않았지만은 대화가 진전되고 있을 것이다. 저는 여기서 딱 주목하는 게 여기까지는 상당한 팩트가 뒷받침을 해줘요. 예. 지금 말씀하는 것은 제 생각이에요. 예. 10월 초 예. 에이펙 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으로 오시잖아요. 예. 이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런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리고 평양이 미 합중국 대통령이 방문할 수 있을 정도의 공항이나 이런 게 좀 캐파시티가 부족해요. 예. 비행기가 몇 개가 앉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평양을 가시지 않는다고 하면은 한국에 있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식, 즉 판문점에서 만날 수 있다. 다시. 그렇죠. 예. 트럼프 김정은이 탈북해서 우리 자유집에서 새 대통령이 만나고 두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예.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월북해서 북측의 판문각이나 예. 개성 호텔에서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 어허. 저는 여기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미국하고 북한이 다시 이렇게 가까워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윤석열 정부 있을 때부터 저는 북미 관계는 해결된다. 예. 가까워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패싱당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하. 지금 북일 간에도 상당한 대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만 패싱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북 접촉을 시작하는 게 좋다. 하는데 계속 전단 보내고 확성기 틀고 또 북한도 오물 보내고 확성기 틀어서 잠 못 자게 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러한 선제적 조치를 하고 북한도 확성기 중단을 하는 거 보면은 좋은 출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북한 어떻게 그 우리나라 국민들 많은 숫자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건 북한 핵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하는 게 좋을까요? 북한의 핵 문제 예. 엄격하게 보면은 남북 문제가 아닙니다. 아하. 미북 문제, 미국과의 관계예요. 예.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과 저와 오랫동안 대화를 해봤는데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받은 유훈이 예. 미국이에요. 예. 미국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체제를 보장받고 예. 미국과 외교 관계를 가져서 생션, 경제제재 해제를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라. 이런 두 가지 명제인데 사실 북한은 친미 국가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윤석열 정부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외교를 잘못해가지고 결국 북한을 친러 국가로 만들어버렸는데 예. 저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개선하고 특히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은 지금 현재 핵을 가지고 있고 계속 개발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설득해서 NPT 가입시키고 IAEA 핵사찰을 받으면 동결 아니에요. 어허. 그러면은 사실상 비핵화의 길로 간다. 예. 그렇게 해서 언젠가 음. 교류 협력해서 평양의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북한 대사관이 설립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가면은 비핵화가 이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동결이 예. 얼마나 큰 거예요. 그렇죠. 만약 동결되면은 핵시설은 그 이상 확장되지 않고 핵무기도 생산을 못하죠. 제일 무서운 핵 확산 이걸 막을 수 있잖아요. 뭐 의원님은 신문을 한 10개, 5개인가 6개인가 많이 보시잖아요. 11가지로 11가지인가요? 원래 신문 많이 보시는 걸 잘 아는데. 그런데 우리 신 교수님 칼럼도 보면은 상당히 보수적이라 대북 문제에 대해서 늘 어둡게 쓰시더라고요. 좀 고쳐보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배웠으니까 또 좀 밝아져야겠죠. 아니, 근데 제가 왜 여쭤보냐면, 오늘 조선일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봤어요. 거기에 그런 외교 안보 라인 인선 왜 늦어지나 이러면서 뭐라고 나왔습니까? 거기 자주파와 동맹파 간에 뭐 이 세력, 지금 그런 알력 갈등이 있다. 뭐,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도둑질도 너무 빠르죠. 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예. 오늘 딱 열흘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인수위원회가 없잖아요. 예, 없죠. 그리고 대통령 때 만약에 인선을 하면은 대통령 다 됐다고 한다고 공격받았어요. 지금부터 하기 때문에 검증을 받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은 큰 그런 문제가 갈등은 아니다. 없고 제가 이종석 장관과 우리 6인의 잘 아시잖아요. 멤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우리는 자주파다. 음. 거기에 친미파는 박지원 하나가 있다. 그리고 위성락 예. 외교안보실장은 찐미파예요. 그런데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후보 때 또 대통령 되셔서 잠깐 대화를 해보면은 후보 때는 많이 했죠. 이런 문제를. 김대중 대통령을 염려했잖아요. 대통령 돼서 예. 얼마나 친미적
예. 그런데 제가 얘기해본 이재명 대통령은 찐미파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록 찐미, 이종석 국정원장의 자주파. 과거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두 분이 충돌한 적이 있어요. 저는 충돌이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아, 그럼요. 네. 예. 이제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하고 예. 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소위 조셉 윤 주한미국 대사의 표현대로 하면 예. 저한테 직접 그러더라고요. 음. 이재명 후보를 만나보았더니 한미 동맹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너무나 뚜렷하게 잘 알고 있더라. 안심하는 거예요. 예. DJ 때는 미국에서 많이 의심했잖아요.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미국에서 의심하는 어떤 보도도 없었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남 언론을 타다는 게 아니라 그런 기후를 얘기하는 거지만은 그런 거 없다. 단연코 없다. 그 인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뭐 부동산 대출, 차명 대출 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과연 인사검증하는 예. 민정수석이 바람직한 일은 아니죠. 그리고 제가 오광수 민정수석은 최근에는 교분이 없었습니다만은 예전에 아셨을 제 거예요. 사촌 동생하고 친구이기 때문에 아주 막역하게 잘 압니다. 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능력이 있겠죠. 그러나 일부에서 얘기하듯 특수부 출신이 검찰 개혁을 할 수 있겠느냐? 검찰 개혁의 주체는 국회입니다. 민정수석이 반대한다고 해서 검찰 개혁의 국민적 예. 국회에서 이 요구를 후퇴할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재산 문제는 본인이 부끄럽게 생각한다 하고 솔직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아하. 이번에는 한번 솔직히 말해서 예.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번 하는 거를 봐야겠죠. 그죠?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 그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렇게 좀 이번엔 우리가 좀 하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법사위원장. 그것은 예. 개원 협상은 예. 국회 개원 전에 예. 협상을 해가지고 출범하는 겁니다. 아하. 그 약속은 4년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3년 있다 총선에서 개원 협상할 때 할 얘기다. 좀 있다가 그러니까 왜 근데 국회가 전반기 후반기 나누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전반기 후반기 협상 개원할 때 하는 거니까 그걸로 가는 3년 거예요. 후에 네. 총선에서 그때 개원 협상에서 합의해야지. 예. 지금 자다가 봉창 때리는 식으로 내놔라. 그건 안 되죠. 그리고 의원님 저기 홍준표 전 시장님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잘 오랫동안 알죠. 같이 정제. 근데 그분 뭐 신당 그 청년의 꿈이가 뭐 거기에서 홍카가 신당을 하나 만들어서 중심 역할 뭐 이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홍준표 전 시장이 신당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거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예. 홍 전 시장이 탈당하고 정계 은퇴하고 예. 하와이 가서 예. 내가 잘 아는 홍준표 시장은 예. 이번 대선 끝나면은 보수 우익들이 몰락한다. 어허. 패배한다. 예. 그리고 새로운 중도 보수의 건전한 보수 신당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대표할 사람은 나밖에 없다. 나를 모시러 올 거다. 하고 기다리고 있다. 아하.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예. 이 소리를 듣고 하와이에서 이 방송을 보면은 홍준표 시장이 예. 역시 지원 형님이 잘한다. 이렇게 무릎을 칠 것이다. 예. 언젠가는 홍준표 시장이 말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아하. 아니 뭐 하여간 어수선하잖아요. 뭐 국민의힘 내부 얘기입니다. 이거 국민의힘 자기들 내부에서 야 이러다 이 정당 해산 당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지금. 자기들이 정당 해산을 또 홍준표 시장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건 잘 아시지만 예. 소련이 붕괴됐을 때 러시아에서도 소련 공산당에 대한 예. 헌법 재판을 했잖아요. 예. 그 판결이 뭡니까? 정당의 해산은 권력이 법이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하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승만 독재의 자유당이 박정희 유신 정권의 공화당이 전두환 그 사람의 5.18 민정당이 박근혜 예, 국정농단의 새누리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듯 예, 내년 지방선거나 총선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아하, 국민의힘이 될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국민이 무서운 국민입니다. 아이, 그리고 우리나라 민도가 지난번에 코로나 때 보니까 세계 최고더라고요, 최고죠. 진짜. 예. 그러니까 뭐, 하여간, 요새 미국도 어수선하잖아요. 아예 의원님이 뉴욕 한의장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래, 미국 잘 하시는데, 아유, 그런 거 보면, 야, 그래도 우리나라 민도가 이 정도로 높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이게 어수선하래도 굴러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어수선해서 굴러간 게 아니죠. 예. 우리나라처럼 질서정연하게 아하. 구테타를 예. 국민의 그렇죠. 힘으로 친위 구테타를. 예. 또 국회의원들이 목숨 걸고 국회로 나오고 예. 못 들어가는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예. 반 넘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맞습니다. 이 빠른 6개월 내에 예. 평화적으로 정권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보고 전 세계가 음. 우리 한국의 민주주의, 예.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 예.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그러한 또 총 한 방 안 쏘고 이재명 대통령이 집권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국민, 국회,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자외교, G7도 가셔야 되고 오늘 나토 거기도 가셔서 마치 IMF 여행 적이 때 전 세계 지도자들이 다자회교에 나간 김대중 대통령에게 민주주의 인권의 상징인 김대중 대통령이 아시아에서 대한민국에서 최초 정권 교체를 했는데 경제적 이유로 실패하면 안 된다. 보았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G7 나토 회의에 가시면은 이러한 국민의 민주주의, 국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 그래서 상당히 경애롭게 바라보고 있을 때 다자외교를 충분히 해야 된다. 그래서 나토도 망설임 없이 가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여간 좀 지금 어려운 환경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또 집권을 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성공, 그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드는데요. 아유, 어디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며. 네. 이렇게 또 제가 잡고 있으면 안 되죠.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물을 거 다 물고 이제. 아니요. 아직 네. 물을 게 좀 남았는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오늘 첫 번째 방송, 신율의 미각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새로운 뉴스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모쪼록 여러분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그런 시간 앞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 다음 이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죠. 고맙습니다.